자, 통계는 제일 처음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어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가 뭐를 뜻하는지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단어의 뜻도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 단어의 뜻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출현하는 공식들, 정의들 이런 것들을 잘 익혀주셔야 됩니다. 일단 단어의 뜻부터. 단어의 뜻. 첫 번째, 대표값? 뒤에 나와있죠? 자료의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 이게 대표값이에요. 만약에 요즘 여러분 한 반에 몇 명씩이죠? 응? 한 30명 정도? 그 30명이 이번에 학교에서 수학시험을 본 거예요. 점수가 대학가 있겠죠? 점수를 물어볼 거 아니야? 학생들한테 30명 있어.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물어보실 거라고. 채인이 이번 수학 점수 몇 점이니? 저는 좀 못 봤어요. 95점이요. 아, 그랬구나. 아유, 실수했구나. 아쉽다. 우찬이는 수학 점수 몇 점이니? 저 이번에 열심히 해서 좀 올랐어요, 선생님. 30점이요. 아, 그랬구나. 우찬 농담이야. 더 열심히 해야지. 네. 그리고 몇 점이야, 진영아? 그랬더니 저 이번에 잘 봤어요, 선생님. 근데 지금까지 역대 최고 점수예요. 몇 점인데? 5점이요. 우짜 한 살인데 하나 안 웃고 있는 거야. 미안합니다. 내가 요즘 슬럼프라. 슬럼프 좀 극복하고. 네.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용기와 희망이 필요해. 그렇게 막 차가운 눈빛으로 뭐 하는 거야? 재밌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하는 거야? 이런 거보다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야 슬럼프를 극복하지. 안 그래? 너의 그런 차갑고 냉정한 모습은 선생님을 더 위축하게 만든단다. 그러니까 30명의 수학 점수들이 다 제각각일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한 명, 두 명한테 물어볼 때는 점수가 잘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근데 30명한테 다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각각 점수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교장선생님 진행하시면서 선생님 여기 3학년 일반 학생들 이번 수학 시험을 잘 봤나? 그게 뭐 대답하기가 잘 봤다고 그랬는지 못 봤다고 그랬는지. 3학년 일반 애들 이번 시험 수학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대표값이야. 무언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 대표값. 대표값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얘를 많이 씁니다. 평균. 반평균 구하잖아. 반평균. 어떻게 구해요? 그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학생들 인원수로 나누면 개인당 이 정도 받았다라는 대표 점수가 나오지. 우리만 반평균이 이번에 뭐 75점이었어. 그럼 네가 75점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그 75는 왜 나온 거냐면 개개인당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반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75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불합리한 학생이 있겠죠. 75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은 그래 나 70, 우리 학교 반평균 75인데 내가 뭐 76 정도 나왔으니까 그냥 뭐 내 점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나 100점 받았는데 100점 받았는데 반평균이 75야. 그럼 나를 대표하는 점수가 75가 되잖아. 약간 불합리하는 거죠. 아니면 점수가 아주 낮아요. 뭐 40점이야. 반평균 75. 왠지 내가 더 잘한 것 같고 실제 본인이 잘한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평균도 사실 대표일 뿐이지 모든 거를 다 아우를 수는 없어요. 그냥 대표값의 일부일 뿐이야. 그 다음은 중앙값이라는 게 있는데 중앙값은 자료를 작은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정중앙에 위치한 값. 그게 중앙값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점수를 배열하는데 20점. 작은 순으로 배열하는 거다. 무턱대고 배열하는 게 아니고 25점, 34점, 41점, 50점. 자, 다섯 개 숫자를 배열했는데 이 숫자를 크기 작은 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중앙에 놓인 숫자. 이게 얼마요? 34. 이걸 대표값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중앙값이라고 불러요. 중앙값. 이렇게 보는 게 중앙값이에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여기 50일이 있어. 아까 자료가 홀수개일 때는 1개, 2개, 3개, 4개, 5개 자료가 홀수개일 때는 정중앙에 누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자료가 짝수기가 되면 정중앙에는 얘네 둘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중앙값을 뭘로 잡아야 되지? 그러면 그때는 두 개의 점수를 더한 값에 다시 평균을 구하시면 그게 중앙값이 돼요. 그럼 2분의 75 이게 중앙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홀수 개이면 정중앙의 값을 찾아주면 되고 짝수 개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앙값이 구해진다는 거죠. 최빈값, 우리 반을 대표할 수 있는 점수 중에 최빈값, 최빈값 무슨 뜻일까? 최빈값, 최고로 빈곤한 것, 큰? 빈이 큰이라는 뜻일까요? 여기는 빈곤하다. 최빈값, 가장 빈곤한 값, 가장 없어 보이는 값. 빈번하다, 맞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가장 빈번한 값, 가장 많이 나온 값. 그러니까 우리 반에 30명 있는데 30명한테 점수를 물어봤어, 수학 점수를. 물어봤더니 막 제각각이야. 막 점수가 막 여러 개 있는데 85, 85, 85, 85, 85. 물어봤더니 총 30명 중에 85점 받은 사람이 15명이야. 절반을 넘어갔죠. 일단 절반이 중요한 건 아닌데 꽤 많아. 나머지 점수를 봤더니 85만큼 많이 나온 점수는 없어. 그럼 우리 반 대표 점수를 80으로 잡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불러요. 가장 많이 출현한 값, 자료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최빈값. 밑에 참고해보면 나와있죠. 자료의 값 중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좀 더 낫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한 명은 너무 공부를 못했어. 하나는 너무 수학이 좋아. 둘을 더해봐. 반에 2명이 있어. 근데 한 명은 10점, 한 명은 90점이야. 평균 구하래. 그럼 평균은 얼마죠? 50점. 50점은 생뚱맞지 않아? 한 명은 10점, 한 명은 90점인데 우리를 대표하는 점수는 50점이야. 너무 생뚱맞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자료가 너무 극단적으로 크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작은 값들이 배열되어 있을 때는 평균이 썩 좋은 대표값이 되진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뭐가 나냐면 중앙값이라는 게 낫다는 얘기죠. 작은 수를 쭉 배열한 다음에 정중앙에 놓여 있는 값들 위주로 평균을 잡아주는 게, 대표값 잡아주는 게 좀 유리하다는 거고, 최빈값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들일 때도 구할 수 있다. 최빈은 숫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값이 많이 몰려있으면 돼. 그 값이 얼마인지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똑같은 값이 가장 많이 있을 때는 숫자가 아니어도 그 값을 최빈값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점수를 막 배우는데 애들이 점수를 말을 안 해줘. 점수를 이건 예를 든 거야. 점수를 말을 안, 딴 사람 다 점수를 알아. 근데 이 5명이 점수를 몰라. 우리 반이 7명 있는데 7명 중에 얘랑 점수는 나와 있어. 근데 얘네는 점수가 몰라. 근데 다 똑같은 값이야. 그럼 네모가 최빈값이라는 얘기야. 점수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보면 모르는 단어가 가끔 나와요. 별량. 이건 중1 때 배운 거야. 지금 중3 때 배우는 게 아니고, 별량은 내가 수집한 자료를 숫자로 나타낸 것, 그게 별량이에요. 통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행동을 가지고 결과물을 예측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전에 얼핏 얘기한 적 있었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역대급 돈을 받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추신수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에 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인가요? 그때 미국 메이저리그로 건너갔어요. 야구 잘하는 애들 다 모여있는 동네, 미국에 메이저리그라는 데가 있어요. 리그. 거기 가서 이제 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봉을 잘 못 받았겠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적이 좋아서 재계약하고 팀을 옮기고 이러면서 연봉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이 사람이 클리브랜드라는 팀에서 텍사스라는 팀으로 팀을 옮겨요. 옮길 때 이 사람이 받아낸 계약 조건이 뭐냐면 7년간 텍사스 팀에서 선수로 뛰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람이 받아낸 돈이
1억 3천만 달러야. 원이 아니고 1억 3천만 원이 아니고 1억 3천만 달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은 이제 그때랑 확률이 좀 다르긴 한데 대충 한 1,400~500억 되는 거예요. 7년 일해주고 1,400억, 1,500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계산편에 1,400억 받았다 치자. 이 사람이 1년에 연봉이 얼마라는 얘기야? 200억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하게 1년 떼어주면 그냥 구단에서 자기한테 200억의 돈을 주는 거야. 이게 계약 조건이었어요. 7년간 연봉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1년당 200억 버는 거야. 야, 말이 200억이지. 1년에 200억이면 이게 흔히 말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야.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고 한 개인이 벌기는 너무 무리한 돈이에요. 이건 거의 큰 기업에서나 이런 짓을 하지. 1년당 단기 순이익 200억. 그럼 잘한 거야. 근데 이건 개인이 번 거잖아. 200억이 어느 정도냐면 200억이야? 네가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통장에 집어넣어. 은행 통장에 집어넣어. 근데 보통 요즘은 이율을 많이 안 챙겨주긴 하는데 그냥 계산 편하게 연이율 2%를 챙겨주는 통장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 200억의 1%면 2억이다. 2%면 이자만 4억이 붙어. 1년간 숨도 안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경제활동을 하나는 안 하고 그냥 통장에 돈만 집어넣어도 1년간 내 통장 처음에는 200억인데 그 다음 해가 되면 204억이 있는 거야. 내 통장에는. 원금 그대로 있고 이자가 4억이 붙어요. 4억을 12로 나눠봐. 그럼 대충 한 달에 1개월당 나한테는 한 3천만 원 이상의 한 3,500만 원 대충 3,500만 원 정도의 뭐가 붙는 거죠? 이자가 붙는 겁니다. 이걸 또 30으로 나눠봐. 그럼 하루에 너는 무조건 100만 원씩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하루에 1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오늘 나 몸이 아파. 집에 있어야지. 그 다음날 눈 떠보면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생겨야 되는 거야. 안 쓰면 그대로 쌓이는 거고 다 써도 원금은 그대로 남는 거야. 200억이 사라지지 않아. 200억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너는 오늘 100만 원 써. 내일 일어나도 또 100만 원 써. 몸이 앞에 3일 누웠어? 그럼 그 다음 날은 400만 원 써야 되는 거야. 아니, 좀 쓸 수 있죠. 못 쓴다. 좀 차 사고 집 사고 쓸 수 있지. 근데 차를 무한정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래 봐야 뭐 스포츠카, 뭐 유명한 회사의 뭐 브랜드 그런 것들 사봐야 기껏해야 몇 대? 많아봐야 10몇 대, 20몇 대야. 매일 살 수는 없잖아. 이건 매일 써야 되는데 매일 100만 원씩. 안 쓰면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해.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이 돈을 받고 선수 생활 하다가 텍사스에 7년 끝나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아직도 프로야구 선수를 해요. 아직도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 정도 사람, 이 정도가 되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평생 했던 야구를 끝까지 해보고 싶으니까 하는 것 뿐이고, 또 우리나라 구단에서도 출신을 한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를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뛰던 선수를 국내 와서 이렇게 프로야구 좀 인기의 붐을 좀 올리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좀 통계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도대체 왜 미국에 있는 이 프로야구 구단은 동양에서 온 한 프로야구 선수한테, 자국민도 아니고 동양에서 온 프로야구 선수한테 1년에 200억씩 왜 갖다 바쳤을까? 이게 핵심이잖아, 결국. 왜? 야구 좀 잘하면 200억씩 받아도 되나? 도대체 왜? 그 200억을 투자하고도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상할 때 뭐가 쓰이냐면 통계가 쓰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로 넘어갈 때 최근 한 2, 3년간 출루율이 거의 사할이 됐었어요. 40%.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번 타석에 들었잖아. 공을 칠 10번 타석에 들어오면 무조건 4번은 살아서 나가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출루율이 4할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단기간에 한 것도 아니고 한 2, 3년간을 계속 꾸준히 이 정도 찍은 거예요. 근데 텍사스 구단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 팀은 그때 텍사스의 현실이 뭐였냐면 우리 팀은 홈런을 잘 치는 애들이 몇 명 있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홈런은 대충 야구의 그 규칙을 알잖아요. 홈런 치고 한 명이 홈런 치고 나가면 이렇게 삥 돌아서 1점이 되는 거야. 점수를 많이 따는 팀 무조건 이기는 거고. 근데 이왕이면 한 명이 홈런 치는 것보다는 우상에 주루상에 누군가 한 명이든 두 명이 한 명 나가 있잖아. 홈런 치잖아. 그럼 나뿐 아니야 얘도 같이 도는 거기 때문에 2점이 생기는 거야. 1루, 2루, 3루. 내가 홈런 치잖아? 그럼 4점이 한꺼번에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 팀의 약점이 뭐냐면 홈런 치는 애들이 몇 명 있어. 근데 살아서 나가는 애들이 몇 명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홈런 치면 1점만 들어오고 다른 팀들은 홈런 치고 막 2, 3점씩 막 들어오거나 하는 결국은 애들이 살아서 그 홈런 타자 앞에 살아서 나가줘야 되는데 살아서 나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뭐 잘 못 따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를 못 따니까 자꾸 지는 거잖아. 근데 만약 추신수를 데리고 왔어. 무상이 한 명이 나가 있어. 홈런을 치든 안타를 치든 하면 얘가 돌아서 점수를 낼 확률이 높고 점수가 1점 1점씩 불어나면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이 높지. 우리 팀이 이기면 그 다음은 나중에 우리 팀이 이기면 상위 리그로 흔히 말하면 막 결정전 나중에 막 챔피언십 이런 거 있잖아요. 월드 시리즈 이런 데 나가서 우리 팀이 우승하잖아. 만약 월드 시리즈 우승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엄청난 파급력이 생겨요. 월드 시리즈 우승한 팀은 메이저리그 그 협회에서 상금으로 돈도 받는 동시에 그 다음 해가 되면 우리 팀이 전년도에 우승했잖아. 그럼 관중들이 많이 오겠지. 관중들이 많이 오면 관중 수입이 발생하고 그 관중이 오면 그냥 야구만 보고 하니? 먹잖아. 먹고 돈을 쓰잖아. 거기서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큰 회사에서 우리 구단에 광고를 의뢰하는 거야. 광고 수입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계료 수입도 엄청나게 생겨요. 우리 팀 우승했잖아?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전국구 팀이 된 거야. 전국에서 유명한 팀. 쟤 작년에 우승한 팀이야. 그러니까 야구를 잘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야구를 못하는 팀보다는 야구를 잘하는 팀 중계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면 또 뭐가 발생하니? 또 거기서 광고료가 발생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회사에서 그 경기할 때마다 광고를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거야. 한 명한테 200억 주는 것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억? 줄게. 괜찮아. 대신에 네 실력 발휘만 잘해. 잘해서 우리 팀이 성적이 좋게만 만들어봐. 그러면 나는 그 돈을 줄게. 근데 문제는 이게 후불제가 아닌 거야. 선불제인 거야. 미리 계약을 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7년간 1,500억, 1,400억. 이거는 얘가 잘하든 못하든 부상을 당해서 들어눕든 안 들어눕든 무조건 주기로 계약서상에 결정이 된 거야. 몇 게임을 뛰든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받는 거야. 무조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계약이지 사실. 그리고 이 추신수가 그때 계약할 때가 나이가 29, 막 이래서 28, 29. 동양인 운동선수가 20 후반대 넘어가면 흔히 말하는 이제 전성기가 지나갈 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통계 때문이야. 통계. 그 몇 년 동안에 꾸준히 잘해 왔으니까 우리 팀에 와도 몇 년간은 꾸준히 잘할 거라는 예상을 믿는 거야.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동물이죠. 만약 인간이 미래를 예측한다면 이런 계약할까? 안 해. 딱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성적만큼만 돈을 주면 돼. 너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올해는 잘하는데 내년은 못 할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돈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내년에는 너 못하니까 돈을 적게 줄 거야. 그러지 않을까?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무턱대고 몇 년 동안 얼마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뭘로 미래를 예측하냐면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실제 인간 세상은 통계만이 지배를 당해요. 여전히 통계학과는 니네 대학 통계학과는 아직도 유명한 학과야. 선생님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통계학과가 유명한 학과였거든. 아직도 유명해. 통계학과는 계속 유명할 거야. 말한 것처럼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야. 일반 회사들도 다 통계 자료 가지고 예측하는 겁니다. 수익률, 뭐 회사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그다음 판매량 이런 것들 다 전년도 대비
전전전 대비 혹은 사회 현상에 대비했을 때 이럴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그걸 공부하는 게 통계학이에요. 너 혹시 이거 아니? 주사위 던졌더니 3회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2죠. 주사위는 그럼 6개, 3의 약수는 1, 3 약분하면 3분의 2. 무슨 말이니? 3번 중에 한 번 거는 던지면 3의 약수가 나온다. 실제로 그래? 실제는 안 그럴 수도 있지. 3번 던졌어? 3번 중에 꼭 한 번만 3의 약수가 나올까?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모두 다 그럴 수도 있어. 믿을 수 없는 거잖아, 사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수학자들이 다 조사한 거야. 이 주사위를 몇만 번 이상의 시행을 반복하잖아요. 처음에는 편차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시행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이 값이 거의 3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워. 큰 수의 법칙이라고. 시행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학적 확률값은 통계적 확률값은 수학적 확률값에 거의 가까워진다는 거지. 이것도 통계야. 여러 번 하다 보면 어차피 비슷한 패턴대로 움직일 거라는 얘기야. 아셨나요? 그 시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자료 있잖아. 너의 몸무게가 별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하려고 그래. 너 몸무게 몇 킬로니? 너 몇 킬로니? 너 몇 킬로니? 그럼 각각의 그 자료를 숫자로 표현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우찬이 몸무게 뭐 65kg, 진유 몸무게 85kg, 채희 몸무게 뭐 35kg,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 숫자들이 별량이 되는 거라고. 이번엔 키를 재. 우찬이 키 몇이야? 몇 센치요? 몇 센치요? 몇 센치요? 이게 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몸무게, 그다음에 지금 한 건 뭐 점수, 독서 시간, 뭐 운동 시간, 일상생활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별량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별량이에요, 별량. 대표값 구하기, 아까 말한 그거죠. 평균, 별량의 총합, 내가 수집한 자료를 숫자로 나열한 거를 다 더해. 그리고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줘. 그러면 평균이 나와. 이거 x1, x2는 그냥 별량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n개의 별량을 다 더하고 그 n개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옵니다. 중앙값 설명드렸죠? 정중앙에 있는 거. 짝수개이면, 홀수개이면 가운데 있는 거. 짝수개이면 가운데 있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최빈값은 그냥 많이 나온 거. 근데 조심할 거는 여기 있을 겁니다. 자료의 값 중에 도수가 가장 큰 값이 1개 이상이면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고 자료의 값이 도수가 모두 같으면 최빈값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자료가 최빈값은 뭔가 하나가 독특하게 많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다 똑같아. 그렇지? 이것처럼 자료의 값의 도수가 모두 같으면 최빈값은 없다고 말하는 거야. 이해했니? 최빈값은 누가 독특히 많아야 되잖아. 근데 독특히 누가 많은 게 없어. 다 똑같아. 그러면 최빈값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자료의 값 중에 도수가 가장 큰 값이 1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1개. 이게 예를 들어 물어봤어. 너 몇 개야? 1개요. 1개요? 1개요? 2개, 2개, 1개, 1개. 그럼 최빈값은 2개. 그러니까 가장 많은 값이 1개가 아니고 2개인데요? 상관없어요. 점수를 물어봤어. 점수 물어봤더니 여기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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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이 5개, 70점이 5개, 나머지는 5개만큼 안 돼. 그럼 최빈값은 60점도 5개, 70점도 5개. 그럼 최빈값은 둘 다가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게 몇 개든 간에 어떤 특정 값 1개든 2개든 3개든 걔가 동시에 제일 많아. 그럼 전부 다 최빈값이야. 근데 만약에 다 많아, 다 똑같아, 그럼 최빈값은 없는 거야. 알겠나요? 자, 산포도 이건 좀 이따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점도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자, 여기 있죠. 아까 얘기했던 연습 문제 바로 해봅시다. 자, 이건 그냥 눈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5, 3, 6, 4, 1 중앙값을 구하시오.
6이니? 아니라고 했잖아. 뭐가 먼저예요?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게 먼저야. 큰 순으로 아니면 작은 순으로? 작은 거부터 큰 순으로. 그럼 1부터 먼저 1, 그 다음은 3, 4, 5, 6, 최빈값은? 아니, 중앙값은 4. 네, 그렇게 되겠죠. 자료, 이거는 중앙값은 자료를 먼저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정중앙을 찾는 거예요. 하나면 그게 정답, 두 개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거. 어렵지 않죠? 이건 뭐야? 자료가 짝수개인 거. 뭐 위에는 이런 것들. 숫자로 배열하다 보면 1, 1, 2, 4, 5, 6. 그럼 누가 중앙값이에요? 2와 4가 중앙값이지. 1, 1, 2, 4, 5, 6. 2와 4가 중앙값이에요. 그럼 2와 4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앙값은 3이 정답이에요. 아셨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배열해놨네요. 1, 1, 2, 4, 5, 6. 정중앙에 있는 값 2, 4 두 개.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 자, 중앙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별량 구하는 거. 이번에는 값이 나와 있는데, 대표값인 중앙값이 나와 있는데, 또 x가 없는 거예요. 자, 숫자를 배열합니다. 작은 순으로. 배열했더니, 아직 이게 숫자대로 배열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배열되어 있는 거야? 아, 배열했네요. 여기 문제 있죠? 크기 순으로 배열한 겁니다. 근데 크기 순으로 배열했다는 얘기는 이게 가장 작은 값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앙값이 6이래? 짝수개네? 그럼 얘랑 더한 값을 2로 나눴더니 6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자가 12가 돼야 되니까 x는 7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했잖아요. 거의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 문제밖에 안 돼. 최빈값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많은 값 찾는 거예요. 눈만 있으면 다 풀겠죠? 21번 최빈값 뭐예요? 8. 왜 나머지는 다 하나씩인데 8만 유독 두 개니까. 4도 2개인데요? 4도 2개인가요? 그럼 답은 두 개. 4와 8. 이렇게 돼요. 22번은 가장 많은 게 6, 또 2. 그렇죠? 그럼 답은 2와 6. 2, 그리고 심포 6 이렇게. 뭐 심표 6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개면 하나. 지금처럼 두 개 이상이면 다 써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 똑같아. 개수가 다 똑같아. 1, 1, 2, 2, 3, 3, 4, 4, 5, 5, 6, 6. 다 두 개씩이래? 그러면 최빈값은 없다. 평균. 이거는 우리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못하진 않아. 싹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 뭐 다 더해서 그냥 초등학교 뭐 덧셈, 뺄셈, 나눗셈 문제니까 그거 잘 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어렵진 않잖아요. 다 더한 다음에 이게 x를 몰라. 일단 다 더해. 다 더해서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눠. 그럼 여기는 뭐 평균 20. 그 식수에서 풀면 되겠죠.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여기는 그냥 건너갈게요. 자, 요런 거 한번. 이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다 건너가기가 좀 애매해서 중간에 한 문제씩은 그냥 재미삼아 풀어봅시다. 두 별량 A, B의 평균이 2일 때 다음 절의 평균값을 구하시오. A, B의 평균이 2래. 무슨 말이에요? A, B의 평균이 2라는 뜻은 A와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4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하래. 이 세 개 자료. 평균 구하려면 다 더한 값을 3으로 나눠요. 그럼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3분의 2.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A 더하기 B를 알아. 얼마? 여기다 집어넣어. A 더하기 B 자리 대신에. 그럼 더하기 4. 평균 2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두 개든 세 개든 같은 개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편차. 오늘은 편차까지만 설명드리고 분산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편차까지만. 편차. 오늘은 삼포도를 그냥 간단하게만 배우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삼포도 편차를 배우기 전에 먼저 삼포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삼포도? 포도 이름인가? 삼포도 무슨 느낌이야? 산포도. 내가 지금 돈 주고 샀다는 거야? 아니면
산에서 나는 포도란 뜻이야. 떨어뜨려서 읽어야 돼. 삼포도. 산포도가 아니고 삼포도. 이런 느낌이에요. 삼포.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삼포, 흩어져 있다. 도,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흩어진 정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를 기준으로 라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자료의 대표값을 기준하여 얘를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대부분 다 근데 이 대표값은 뭘 취하죠? 보통 특별한 말 없으면 평균을 많이 취합니다. 보통은 평균을 많이 취해요.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 이게 산포도예요. 예를 들어 3학년 1반 이 반의 평균이 70점이었어. 3학년 2반의 평균도 70점이에요. 근데 3학년 1반은 각각의 점수를 물어봤어요. 너 몇 점이니? 저 71점이요. 아, 그럼 70보다 살짝 높구나. 너 몇 점이야? 저 68점이요. 아, 70보다 조금 낮구나. 몇 점이니? 73점이요. 64점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점수를 막 배열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점수가 70점 주변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2반한테 물어봤죠. 너 몇 점이야? 그랬더니 저 71점이요. 그렇구나. 너 몇 점이야? 100점이요. 많이 잘했구나. 몇 점이니? 20점이요. 많이 못했구나. 왔다 갔다 배열하다 보니까 점수가 막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위에 있는 케이스는 산포가 작다라고 표현해요. 흩어진 정도가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은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밑에는 3학년 1반은 3학년 2반은 산포가 크다입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가 크다, 심하다는 뜻이에요.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걸 왜 조사하냐면, 그럼 2반에서 내가 수업 준비할 때 1반이 수업하기 편할까? 2반이 수업하기 편할까? 1반이 수업하기 편하겠죠. 그럼 얘는 수준들이 다 고만고만하거든. 한 70점대를 유지하거나 좀 더 잘하고 좀 더 못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다 점수가 고만고만한 애들이에요. 여기는 수업 준비하기 편한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맞춰주면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애들이 힘들어하고 너무 쉬운 것도 지겨워하니까 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2반은 수업하기 골 때리는 반인 거죠.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수준에 맞춰줘. 한 90점 이상 받는 애들 수준에 맞춰. 그럼 뭐가 문제야? 한 80점 밑으로는 못 알아듣는 거야. 뭔 말인지를. 저 뭐라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반에 어떤 학생들의 호응도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해도를 놓기 위해서 여기 막 20점 받은 애들이 있어요. 한 30점 난이도에 맞춰 수업을 해줬어. 그러면 100점 받고 90점 받은 애들은 그 수업 안 듣는 거지. 아니 난 지금 지금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 원 공부하고 있는데 덧셈 뺄셈 가르치고 있으면 너 듣겠냐? 그 수업을? 그거 좋아. 그러면 70점 맞추자. 70점 맞춰도 문제야. 70점 맞추면 100점 받는 애들은 쉽다고 생각하고 2, 30점 받는 애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맞추기 힘든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수학 같은 것들은 수준별 수업 많이 하지.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과목보다 수학은 이해도를 기반해서 수업을 듣는데 이해도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포인트를 맞추기 힘들고 수업하기 힘들고 학생들도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업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애들 막 졸고 있고 안 듣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산포도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정도, 줄임말 산포도. 그래서 산포도가 크면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져 있고 산포가 작으면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료가 평균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를 편차라 불러. 이런 거죠. 우리 반 70점? 근데 A라는 학생 물어봤어. 너 몇 점이니?
저 74요. B는 68이요. 그럼 얘는 편차가 플러스 4인 거예요. 평균보다 4점이 높으니까.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럼 따라서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별량, 내가 수집한 자료 있죠? 내가 수집한 자료, 별량 빼기 평균, 이게 편차야. 별량 빼기 평균, 이게 편차가 된다. 근데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왜? 왜 그럴까? 어차피 평균이라는 게 왜 있는 거니? 각각 개인을 대표하는 점수가 평균이잖아. 그럼 높은 애들은 차이나는 편차만큼 분명히 낮은 애들이 똑같은 편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편차를 더하고 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다 보면 어차피 결국은 다시 편차가 없은 평균인 7점에 맞춰지기 때문에 편차 합은 총 항상 0이라는 얘기죠. 대표를 이런 거잖아. 2, 3, 4. 평균 얼마야? 3이야. 이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1. 얘 편차 0. 얘 편차 1. 다 더하면 0 이렇게 되는 거야.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에요.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값이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별량만 해서 평균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별량이 크면, 평균보다 크면 편차는 양수가 되고 아니면 음수가 되겠죠.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네,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깝다. 절대값이라는 뜻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 근데 절대값이 크면 많이 떨어져 있고 절대값이 작으면 적게 떨어져 있고 그런 표현이겠죠. 자, 그래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88까지. 네, 88까지 과제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